제주중앙여자고등학교 1학년 6반 학생 여러분, 아주 신흥 명문이에요. 재미니보 인성아카데미 10번째 강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재미니보의 김도영 기자입니다. 반가워요. 오늘은 그 국제 외교 전략과 외교 정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신범철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님께서 진행해 주실 예정입니다. 신범철 센터장님 소개를 잠깐 해드릴게요. 신범철 센터장은요, 현재 한국국가전략연구원에서 외교안보센터장으로 근무를 하고 계시고, 앞서서는 아산정책연구원 한국국방연구원에서 연구활동을 시작한 이래 북한의 북한 군사연구실장 등을 역임을 했고, 국방부 장관 정책보좌관을 하고요. 외교부 정책기획관을 역임하면서 정부 현안을 다루었습니다. 이후 국립외교원 교수로서도요, 외교관 양성에도 힘을 기울였어요.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실, 국회 외통위, 국방부, 한미연합사령부 등 자문위원으로 활동했습니다. 충남대학교를 졸업하셨고요. 서울대학교에서 수학을 했고, 미국 조지타운 대학교에서 군사력 사용을 주제로 박사학위를 취득한 우리나라에서 국제외교 전략 분야의 최고 전략가이십니다. 저술로서는요, 그 북한군 시크릿 리포트하고 하마터면 편하게 살 뻔했다 등 다수의 책을 저술을 했고, 다양한 글을 학술지와 일간지 등에 기고를 하고 계십니다. 현재 국내 주요 방송의 외교안보 분야의 전문 해설자이기도 하신데요. 곧바로 신범철 센터장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네, 우리 여러분 지금 음소거 안 한 학생이 있거든요. 음소거 해주시겠어요? 강의 시간에는 음소거 하고 질의응답 시간에는 호명하는 친구들만 질문할게요. 예, 그럼 제가 맡아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중앙여고 1학년 6반 학생들 반갑습니다. 예, 반가워요. 예. 방금 전에 소개받은 것처럼 여러분들과 국제 외교 전략에 대해서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와 우리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할게요.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을 보니까 너무 반갑고 즐겁습니다. 제 딸들, 딸이 하나니까 딸들이라고 하면 안 되겠구나. 제 아들과 딸과 막내 아들, 이렇게 저는 이남 1녀인데요. 둘은 벌써 대학을 가가지고 고등학교 시절이 언제적인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여러분들 반갑고요. 또 이렇게 첫 화면을 보니까 오늘이 상당히 의미 있는 날이네요. 문득 생각이 든 게 2020년 10월 20일인데 여러분 달력에서 20자를 3번 볼 수 있는 건 만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만 2020년 10월 20일일 텐데 아무튼 20자가 여러 개가 있는 날이네요.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 제가 쉽게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적어놓고 질문을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 나이 때는 항상 호기심을 갖고 질문을 해야 될 때고, 그렇게 해야지 조금이나마 자기 거로 만들 수 있지, 이렇게 수업 시간에 이렇게 휙 지나가 버리면은 사실은 남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저는 고등학교 때까지는 그렇게 좋은 학생은 아니었어요. 그렇게 해서 공부도 그렇게 열심히 한 편은 아니었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가 생기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또 더 열심히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제 분야에서는 나름 이름을 알릴 수 있는 전문가가 됐는데, 여러분들도 지금 고등학교 공부는 일단 획일적이라 좋아하시는 분도 계실 테고, 공부하기가 별로 좋지 않은 그런 학생들도 있을 텐데, 아무튼 지금은 여러분의 기회의 창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니까 학교에서 이야기한 거 잘 따라가면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가면 나중에 여러분 고등학교 졸업하고 최소한 60년 이상의 인생이 펼쳐질 텐데, 그 인생을 준비하는 기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국제외교전략 및 외교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한국을 둘러싸고 여러분 흔히 미일 중러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사강이다, 주변 사강이다. 그런데 정말 우리나라는 위치가 전 세계적으로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센 4나라에 둘러싸여 있는 거죠.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그런데 이 네 나라들이 각각 자신들의 국가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자기들의 정책을 전개하면서 때로는 우리와 협력을 하고 때로는 우리에게 압력도 가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변 사국의 외교 정책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아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지녀요. 시계 방향으로 한시부터 말씀드릴게요.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순으로요. 미국은 여러분 미국 대통령이 누군지 잘 아실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아메리카 퍼스트라고 해서 미국 제일주의를 가지고 대통령이 됐어요. 왜 아메리카 퍼스트냐? 미국 이기주의, 미국 제일주의를 했냐면은 그 전에 오바마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은 자유주의적 세계 질서라고 해서 뭐 자유, 인권, 시장경제, 가치 이런 거를 갖다가 국제적으로 확산시키자 이런 주장을 하니까 결국 미국이 세계적으로 좋은 일은 많이 했는데 미국 국민들의 삶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미국의 공장들은 더 인건비가 싼 동남아 국가나 중국으로 이전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 내에 있는 노동자들은 직장을 잃고 실업자가 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잘 국민들한테 설득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됐죠. 그리고 대외 전략 차원에서는 중국이란 나라가 워낙 이제 미국의 라이벌로 성장을 하다 보니까 중국을 견제해야겠다 하면서 인도 태평양 전략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중국을 바다로서 포위하겠다는 의미고 그래서 태평양뿐만 아니라 인도과 인도양 그리고 태평양 연안국과 인도라는 강대국과 힘을 합쳐서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정책을 가지고 나온 거죠. 그 아래로 가면 일본은 전후 질서 탈피 노력을 전개하고 역사 수정주의를 전개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 사실은 지금까지의 일본은요, 2차 세계대전 패망 이후에 군대를 가질 수 없는 나라를 만들었어요. 누가? 미국이요. 왜냐하면은 2차 세계대전 태평양 전쟁에서 일본이 워낙 미국과 치열한 싸움을 하다 보니까 미국도 큰 피해를 입었던 거죠.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일본의 항복을 받고 일본의 헌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일본은 공식적으로 군대를 가질 수 없는 나라. 그렇게 헌법에 명기를 한 거죠. 그런데 이제 일본도 처음에는 그것을 수용했어요. 왜냐하면은 일본도 결국엔 당시에 군부 세력이 일본 국민들을 괴롭힌 부분도 있었던 거죠. 그래서 군대를 갖지 않겠다는 그런 미국의 요구를 수용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일본도 잘 사는 나라가 됐고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다시 군대를 가져야겠다는 목소리가 많이 나온 거죠. 그래서 더 이상 2차 세계대전 패전국이 아니라 세계 속에 일본이 돼야 된다. 일본의 목소리를 높이자. 그러면서 군대도 보유하고 유엔 안보리의 상임이사국으로 또 이렇게 진출하려 하고 또 과거에 자신들이 잘못했던 역사 문제를 잊어버리려고 하는 잘못된 행태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한 정책이 지금 스가 총리의 전임자인 아베 총리 때 본격적으로 전개돼서 지난 9년 동안 일본의 대외 정책의 핵심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중국으로 가면 중국은 과거에는 뭐 세계의 중심이라고 했잖아요. 중화사상이라고 했고 세계의 중심이라고 했지만 18세기 말부터 서서히 기울어지다가 19세기부터는 서양 세력의 침략을 받고 또 공산주의로 이렇게 전환이 된 다음부터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가 됐어요. 그렇지만 1970년대 이제 뭐 모택동에서 등소평으로 권력이 이양된 이후에 본격적으로 개혁개방을 시작했고 그러면서 세대를 이어오면서 개혁개방에 성공을 해서 지금은 1인당 국민소득이 $10,000 이상이고 중국에 워낙 인구가 많다 보니까 구매력 지수로는 세계 경제 1위인 나라가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도 더 이상 못 사는 나라가 아니다. 그러면은 중국도 세계의 초강대국으로서 목소리를 내야 된다. 이런 주장들이 많이 등장하게 됐고 그것이
한때는 90년대와 2000년대 초반, 201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도광양해라고 해서 자신의 그 칼빛을 감추겠다는 그런 전략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강대국이지만 강대국으로서의 야욕을 감추고 겸손하게 미국을 따라가겠다. 그런 전략을 취했는데 지금 중국을 맡고 있는 시진핑 주석이 2012년부터 집권을 한 이래 이제 도광양해를 버리고 본격적으로 보다 대외적으로 강대국으로서의 위상을 높이는 정책을 전개하고 있어요. 그런 공세적 외교 정책을 전개하고 있고 1대1로라고 해서 벨트 앤 로드 이니셔티브인데 뭐냐면은 육지로는 중앙아시아를 거쳐서 유럽까지 그리고 바다로는 서태평양과 인도양을 거쳐서 아프리카까지 뻗어나가겠다는 자신들의 세력 확장 정책을 공식적으로 내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이러한 중국의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서 인도태평양 정책을 전개한 거죠. 마지막으로 러시아는 사실은 냉전 시기, 그러니까 199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이쪽 극동 지역에 핵전력을 상당히 많이 배치해 놓고 있었어요. 그래서 전쟁이 발발할 경우 핵무기를 사용하겠다 하는 그러한 의도를 비추고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강한 입장을 제기했죠. 그렇지만 탈냉전 이후에 90년대 이후에는 러시아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이 극동지역, 동북아 지역에는 별다른 관심을 쏟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다시 2000년대 초반부터 푸틴 대통령이 집권하고 신동방정책이라고 해서 과거 소련 시대에 가졌던 영향력을 회복해보겠다 해서 지역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정책을 전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러시아의 입장은 러시아가 경제적으로 미국이나 중국에 비해서는 약하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초강대국 역할을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러시아의 목소리는 모든 나라들이 반영을 해야 된다. 러시아를 무시하고는 외교정책이 성공되지 못하게 하겠다 하는 소위 말하는 거부권이 있는 나라로서의 영향력을 가지려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하고 주로 협력을 하게 되고 미국의 동북아 정책에 대해서 사사건건 반대를 하면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한반도를 둘러싼 네 나라 주변 사강국들의 입장인 것이고요. 필요에 따라서는 협력과 갈등이 공조하던 시기였는데 최근 들어서는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커지고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그 과정에서 무역전쟁도 있고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과 일본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라는 신냉전이 도래한 것이 아니냐 하는 의견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그림은 미국이 이야기하는 인도태평양 전략과 중국이 이야기했던 1대1로가 이렇게 나온 건데요. 1대1로 위에 있는 사진부터 보면은 오른쪽에 시안이라고 있어요. 시안에서부터 유럽, 결국 뭐 중국에서부터 저 유럽까지 가겠다는 거고 다른 건 중국에서부터 바다로 해서 뭐 케냐까지 찍혀 있는데 이렇게 인도양과 아프리카까지 뻗어나가겠다 하는 그런 구상을 이야기한 거고요. 오른쪽에 있는 건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일본, 한국, 필리핀, 그리고 호주,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와 같은 나라들과 협력을 해서 중국을 견제하겠다. 이러한 미국과 중국이라는 두 강대국들의 대전략이 충돌을 하고 하필 그 충돌하는 지점이 우리를 둘러싼 동북아 지역, 서태평양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점점 더 어려운 상황이 도래되고 있습니다. 최근 금년 5월에요. 미국에서 미국의 전략적 접근, US Strategic Approach to China, PRC, People's Republic of China라고 해서 중국의 공식 국호인데요. 영어 국호. 아무튼 이 보고서를 보면 중국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압박하겠다. 그래서 기존의 NSS, NDS라는 것은 국가안보 전략서라고 해서요.
National Security Strategy라는 백악관 차원의 미국 백악관이 우리로 따지면 청와대인 거죠. 대통령실이 있는 차원의 전략문서가 NSS고 또 미국 국방부 펜타곤이라고 하죠. 차원의 보고서가 National Defense Strategy에서 NDS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보면은 중국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압박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최근에 나온 보고서를 보면은 그러한 압박에 더해서 정당 차원에서 공산당을 압박하고 경제정책, 정보, 인권 모든 분야에서 중국을 압박하겠다. 왜냐하면 중국이 그간 지적재산권을 미국의 지적재산권을 빼앗아서 컴퓨터 해킹이라든가 무단 사용 등으로 미국의 경제력을 침해했고 군사적으로도 이제 압박을 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대로는 우리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내용을 한 거죠. 그러면서 코로나 책임 추궁 중국에서 이게 발발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미국과 전 세계가 많은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코로나에 대한 책임 추궁을 하겠다. 대만이나 홍콩 보안법 문제와 관련해서 중국이 잘못하면 대만 독립도 보장하고 홍콩 문제에 관련해서 홍콩 인권 문제를 계속 제기하겠다. 남중국해라고 해서 중국 남쪽이고 우리는 동남아라고 이야기하는 그쪽의 해역인데요. 중국은 남중국해가 국제 해역이 아니라 중국의 내해라고 주장해요. 중국은 워낙 큰 나라이기 때문에 남중국해 정도는 중국의 바다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국제해안법 차원에서는 이게 중국의 주장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뭐 필리핀도 있고 베트남도 있고 인도네시아도 있고 여러 나라들이 같이 공유하는 바다인데 그게 중국의 바다는 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남중국해 문제도 제기하고 중국 화웨이가 보안상으로 문제가 있다 하는 주장을 해서 화웨이를 글로벌 공급 체인에서 배제하려고도 하고 이런 미중 관계의 악화가 현재 우리가 목격할 수 있는 사안들입니다. 한미 관계는 다양한 현안이 있어요. 그래서 전과 같지 않은 동맹 관계인데요. 여러분 우리나라와 가장 가까운 나라 하면은 역시 미국입니다. 왜냐하면 동맹국으로서 한국이 다른 나라로부터 뭐 북한으로부터일 수도 있고 중국으로부터일 수도 있고 뭐 최악의 경우는 일본으로부터일 수도 있죠. 공격을 받게 되면 미국이 도와주겠다는 동맹조약을 1953년에 체결을 해요. 그래서 한국은 미국과 동맹국가인 거죠. 그렇지만 이러한 동맹관계를 유지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문제들이 불거지고 있고 특히 최근에는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제일주의로 인해서 문제가 약간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방위비 분담이 대표적인 건데 뭐냐면은 주한미군 28,500명이 주둔을 하는데 우리가 그 비용의 일부를 분담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스페셜 메저 어그리먼트라고 그래서 방위비 분담금 특별 협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SMA라고 줄여서도 이야기하는데 그 협상을 매년 또는 몇 년에 한 번씩 하는데 사실은 올해 협상을 했어야 되는데 아직도 협상이 타결이 안 됐어요. 우리가 매년 1조 가까운 돈을 내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조금 더 올려달라 해서 1조 5천억을 주장하고 있는 걸 알고 있고 우리는 1조 1,300억 이상은 어렵다. 13% 이상은 어렵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아무튼 방위비 분담금은 미국은 돈을 더 내라. 우리는 더는 못 낸다 하면서 이견이 있는 거죠. 전시작전 통제권이라고 그래서 우리 군이 전쟁이 발발하면요. 우리 군의 일부에 대한 작전 통제권을 미군이 가져가요. 이것은 뭐냐면은 미군의 전쟁 수행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전쟁이 났을 때 한미연합군이 효율적으로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미군의 작전 통제를 받겠다 하는 거고 그 뿌리는 한국전쟁으로 그러니까 6.25 전쟁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 당시에 우리가 북한의 침략을 격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유엔군 결국 유엔군이라고 하더라도 핵심은 미군이었거든요. 그래서 미군이 북한과 싸우니까 작전 통제권을 미군에게 넘기면서 효율적인 전쟁 수행을 해라 하는 차원에서 이어져 왔는데 이것이 아직도 문제가 제기가 돼서 이제는 우리가 찾아오겠다 이야기를 한 거고 그 찾아오는 시기는 못 박지 않고
그러니까 동북아 안보 환경이 조금 북한 핵 문제 해결에 따라서 좋아지고 한국군의 전력이 증강을 한다면 전작권, 전시작전 통제권을 가져가라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현 문재인 정부는 임기 내에 가져오려고 하는데 하필이면 코로나19로 인해서요. 전작권 전환을 위한 훈련을 하지 못했어요. 코로나19로 연합훈련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군인들 중에 코로나에 걸린 사람들이 있어서 잘못하면 전 군에 코로나가 확산될 가능성이 있어서 훈련을 못했어요. 훈련을 못하다 보니까 전작권 전환 시기가 뒤로 미뤄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정부는 빨리 찾아오고 싶고 그렇다 보니까 약간의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는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2018년에는 정상회담도 남북정상회담 3차례를 하고 무언가 진전이 있을 것 같았는데 2019년 2월 이후에는요. 전혀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금년과 같은 경우에는 6월 달에 북한이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일방적으로 폭파시키고 또 지난달에는 안타깝게도 우리 국민을 어떻게든 북한 수역으로 어떤 이유든지 넘어갔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국민을 사살하고 시신을 불태운 잔인한 행위도 있었는데 이 북핵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우리 정부는 북한에 대한 제재를 완화해 주면서 이렇게 북한을 대화로 끌어야 된다, 이끌어야 된다 주장을 하는 것 같고 미국은 이미 그런 방식은 과거에도 했지만 북한은 핵을 계속 개발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재를 유지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견이 있는 것 같고 미중 관계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려는데 한국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거죠. 그런데 한국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안 하니까 그것도 갈등 요인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한미 관계인데 동맹이 강화되기보다는 현 상태에서 유지하는 거에 급급한 상황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북중 관계하고 북로 관계는 최근에 관계가 좋아지고 있어요.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김정은 체제가 2011년 12월 17일 발표는 19일날 했지만 김정은의 아버지의 사망으로 출범했는데 북한이 그 이후에도 계속 핵실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왼쪽에 상단에 있는 시진핑 주석이 김정은을 만나주질 않았어요. 니들 비핵화할 때까지는 정상회담 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몇 년 동안 만나지 않았는데 그러다가 남북정상회담을 한다고 2018년에 하니까 중국이 이러다가 중국만 소외될 수 있겠구나 해서 김정은을 만나주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관계가 좋아졌고 작년에는 시진핑 주석이 북한에 먼저 평양에 먼저 이렇게 방문을 하게 된 거죠. 문재인 정부 들어서 시진핑 주석은 한국에 아직 방문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중국이 북한을 먼저 방문한 거는요. 탈냉전 이후에 처음인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북중 관계가 지금 가까워지고 있다. 그러니까 북한도 좋아서 이 모란봉 경기장인가요? 여기에서 카드 섹션을 하는데 이 사진을 보이는 것처럼 중국 국기와 시진핑 주석의 얼굴을 딱 이렇게 시진핑 주석이 있는데 이렇게 카드 섹션으로 한 거죠. 그러면서 북중 관계가 좋다 하는 것을 과시한 것 같고요.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역시 작년에 푸틴 대통령도 김정은을 만나주지 않았었어요. 그간. 그런데 대화가 시작되니까 러시아도 대화에선 빠질 수 없다 해서 김정은을 만나준 거죠. 그러니까 북한의 외교적 위상이 상대적으로 증대되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한미 관계는 안 좋은데 북중 관계와 북러 관계는 좋아지고 있다. 이것으로 인해서 대북 제재, 우리가 지금 북한이 핵을 개발할 때 핵 개발하지 못하도록 제재를 가하고 있거든요. 경제 제재를 가하고 있는데 제재 내용은 상당히 좋은데 이런 나라들이 제재를 이행하지 않음으로 해서 계속해서 북한 핵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상황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 문제를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북한이 핵을 개발해서 그 핵으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거죠. 지금은 한미동맹이 굳건하게 있다 보니까 북한이 핵무기로 한국을 공격하면
미국이 핵무기로 북한을 공격할 테니까 북한은 이 핵무기를 가지고 한국을 위협하지는 않고 있어요. 다만 어느 순간 한미동맹이 약화되고 주한미군이 떠나면 그 핵무기를 가지고 우리를 위협하고 북한 주도의 한반도 질서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난 10월 9일 날인가요? 북한이 유엔에 편지를 보냈는데 그게 어제 공개가 됐어요. 그 내용을 보니까 한반도의 평화, 비핵화가 오기 위해서는 주한미군이 철수를 해야 된다 하는 주장. 그러니까 미국의 해구산이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완전히 철거돼야지 된다. 그래야지 자기들이 뭐 비핵화를 고려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핵을 계속해서 보유하려는 명분으로 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미사일 발사된 것은 화성 15형이라고 해서요. 사거리가 13,000km. 그러니까 북한에서 발생했을 때 워싱턴에서 뉴욕 또는 뭐 조지아, 플로리다까지 미국 전역을 다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이에요. 이 아래에 있는 사진은 미국만 겨냥하는 미사일을 만드는 게 아니라 한국을 겨냥한 미사일을 만드는데 이건 러시아에서 만든 이스칸데르하고 모양새가 똑같다고 해서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이라고 보는데 이거는 사거리가 300에서 400, 결국 한국을 공격하기 위한 미사일인데 일각에서는 이 미사일에 핵무기도 탑재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미사일이 계속해서 개발되고 배치되면 북한 핵위협에 노출된 거죠. 오른쪽은 북극성 3형이에요. 북극성 3형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인데 이것이 개발되면 결국 잠수함을 타고 가서 언제든지 발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미사일을 방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거죠. 최근 북한이 10월 10일 날 열병식을 통해서 화성 15형보다 더 큰 24m짜리 세계에서 제일 큰 핵미사일도 보여줬고 또 북극성 3형보다 더 큰 북극성 4형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도 보여줬는데요. 그런 것들은 앞으로 또 개발이 돼서 배치가 되겠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지난 뭐 2, 3년간 북한과 비핵화 대화를 했지만 오히려 북한의 핵능력은 더 강화되었다. 이 점을 우리가 뭐 북한과 대화는 이어가야 되겠지만 명심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무튼 2018년에 그리고 2019년에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세 번을 만났어요. 세 번을 만났는데 결국 합의를 이루어내지 못했던 거죠. 북한 핵폐기가 별게 아니에요. 북한에는 영변 핵시설이 있고요. 기타 농축 우라늄 시설이 있고요. 무기급 핵물질, 그러니까 핵무기를 만드는 핵물질인데 플루토늄과 고농축 우라늄이 있어요. 이것을 만들어 놓은 것이 있을 거고 핵무기와 미사일이 있고 그것을 만든 인력과 지식이 있는 거죠. 이 다섯 가지를 제거하면 완전한 핵폐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뭐 지식과 인력까지 우리가 없애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이 네 가지 단계를 북한에 대한 보상, 경제적 보상이든 체제 보장이든 이런 것을 해주면서 하나씩 없애면 되는데 북한이 이러한 협상에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고 자꾸 전체적인 비핵화 합의를 하기보다는 하나씩 하나씩 잘라서 협상하려는 모습을 보이는 거죠. 영변 핵시설을 내놓을 테니까 제재를 다 해제해달라. 그런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기타 농축우라늄 시설은 우리가 뭐로 바꿀 수 있어요? 없는 거죠. 그러면 그때는 뭐 주한미군을 철수해라. 이런 주장이 나올 수도 있는 건데 아무튼 북한이 비핵화 의지가 있다면 이러한 전반적인 비핵화 협상안들에 대한 로드맵, 전체 계획에 합의를 해주고 그 다음에 서로 주고받거니 하면서 비핵화를 해나가면 되는데 아직도 그런 자세는 합의가 되지 않았다. 그렇게 봅니다. 이 내용은 2018년 6월 12일 날 있었던 싱가포르 정상회담 합의문이에요. 그래서 북미 정상회담 공동 합의문인데 그걸 보면 뭐 북미 간의 관계를 갖다가 새롭게 한다. 한반도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한다. 그리고 북한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 그리고 전쟁 포로 및 전쟁 유해자들을 송환한다.
이런 내용이 있죠. 이런 합의가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그렇지만 사실은 한편으로는 과연 북한이 비핵화 의지가 있느냐 하는 부분을 다시금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이 내용 좋아 보이지만 그 전에 합의했던 건 더 좋아요. 뭐냐? 1992년에 남북 간에 비핵화 공동선언을 했어요. 보세요. 이 내용은 얼마나 구체적인지. 남과 북은 핵무기의 시험, 제조, 생산, 접수, 보유, 저장, 배비, 사용을 하지 않는다. 근데 핵은 평화적 목적, 에너지 원료로서로만 사용한다. 그리고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재처리 시설과 농축우라늄 시설을 보유하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북한은 핵 재처리 시설도 만들었고 우라늄 농축 시설도 만들었어요. 북한은 핵무기를 실험했고 제조도 했어요. 완전히 다 어겼죠. 그래서 2005년에 육자회담을 어렵게 만들어서 또 합의를 해요. 그건 뭐냐? 한반도의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목표로 북한은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 계획을 포기하고 비핵 국가로서 NPT, 그러니까 국제 비확산 조약이에요. 그리고 IAEA, 국제 원자력 기구예요. 여기에 복귀해서 사찰을 받아라.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훨씬 더 구체적이죠. 그런데 2018년에 있었던 내용을 봐요. 오히려 모호해졌어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그러니까 구체적인 내용에 북한이 합의를 안 해주니까 이때부터 과연 북한이 비핵화 의지가 있는 건지 사람들이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했던 거죠. 금년 7월 10일 날 김여정, 김정은의 동생이죠. 김여정이 대미 담화를 발표해요. 미국 대선 전에 정상회담은 없다. 이야기를 했지만 정상회담을 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는지 내용의 정상회담에 대해서 상당히 자세히 기술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앞으로 제재에 얽매이지 않겠다. 북한은 계속해서 제재 완화를 주장했는데 앞으로 우리 제재에 얽매이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담화문 내용을 보면 제재 이야기만 해요. 그러니까 역시 제재에 관심이 좀 많구나. 그리고 향후 협상은 적대시 정책이 관건이다. 그러니까 군사훈련이라든가 미국의 전략자산 배치라든가 그런 부분이 없어져야지 협상을 진행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트럼프 대통령한테 독립기념일, 미국은 7월 4일 독립기념일 행사를 밤에 거창하게 하거든요. 그거 보내달라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는 볼튼 자서전에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엘튼 존의 로켓맨 CD를 보내주는 것을 상당히 희망했다. 그런 걸 보고 배웠을 수도 있고 트럼프와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 했다. 볼 수도 있고 이번 북한 노동당 창건기념일 행사를 보면 밤 12시부터 했거든요. 그래서 미국 독립기념일 행사를 흉내낸 걸지도 모르겠구나 하는 생각을 들게 했습니다. 아무튼 이 내용을 보면요. 이러한 전반적인 내용보다 더 중요한 파트가 있어요. 하나의 단락이지만 뭐라고 써있냐? 우리의 핵을 없애려 들지 말고 우리의 핵이 위협이 되지 않도록 해라.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핵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핵을 보유하겠다 주장한 거죠. 남북관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018년에 세 차례의 정상회담을 하면서 무언가 남북관계에도 변화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했지만 돌고 돌아 제자리인 것 같아요. 아니 오히려 더 악화된 것 같아요. 이 1차 정상회담 판문점 정상회담 4월 27일이었죠. 2018년 합의된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금년 6월 달에 폭파시켜 버렸어요. 세상에 우리 재산이거든요. 비록 북한 지역인 개성공단에 있었지만 그렇지만 저렇게 처참히 폭발시켜 버리고 또 우리 국민을 사살해 놓고 뭐 미안하다는 말은 했지만 그 북한의 사과문을 보면요. 사실관계가 하나도 들어맞지 않아요. 위하고 통신한 기록이 있고 우리 군이 그것을 확보했는데도 그 잠수정이 아니라 경비정 정장이 사살 지시한 거지 윗선 지시받고 사살한 거 아니다. 그리고 뭐 우리 국민에 대해서 신분확인을 했다는데 북한은 80m 떨어져서 신분확인을 했대요. 세상에 80m 바다에서는요 파도 소리 뭐 바람 소리로 인해서
10m만 떨어져 있어도 잘 안 들려요. 근데 80m 떨어져서 물어봤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또 그 희생당한 이 선생님이 도주하려고 해서 사살했다. 그리고 태운 것은 부유물만 태웠다고 하는데 북한의 주장이 거짓말일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진정성 없는 사과죠. 이처럼 남북관계가 오히려 지금은 냉각되어 있고 상당히 관계가 악화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다 고려하면 향후 미국 대선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질 것 같아요.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 부통령에 비해서 10% 이상 지고 있어요. 물론 스윙 스테이트라고 해서 민주당도 찍었다가 공화당도 찍은 지역을 보면 여전히 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될 가능성이 사라졌다고 이야기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유리한데 당선이 유력한데 그런데 보면은 전통적으로 미국의 대외 정책으로서의 가치를 중요하고 중국에 대해서는 압박하겠지만 뭐 트럼프 대통령처럼 일방적인 압박은 하지 않겠다고 했고 한국과 일본과의 동맹을 중시 여기고 북한 비핵화는 계속해서 추진하는데 바텀업 방식이라고 해서 정상회담은 함부로 하지 않고 성과가 있을 때만 하겠다. 이런 문제는 새로운 핵합의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대외 정책과 정반대되는 대외 정책을 내놓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 대통령이 되는가에 따라서 사실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 지금과 같은 상황이 바이든 대통령이 되면 상당히 한미 관계가 바뀔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이러한 정세의 변화를 봤을 때 우리는 다음과 같은 대응을 해야 된다고 봐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통일을 지향해야겠죠. 남북한의 신뢰 제고를 하고 교류를 활성화하고 무엇보다도 비핵화를 하고 군사적 긴장을 완화를 하고 그리고 평화체제를 구축하면서 통일을 이끌어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주변국 관계도 미일 중로 등과의 강대국 간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경제 환경을 갖다가 개선해서 평화와 번영의 기반을 조성하고 동북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미 세계 10위권의 경제 강국이기 때문에 많은 나라들과 이렇게 협력을 확대해 나가야 되고 우리가 이미 중견국가로서 세계적인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국제 문제에 대한 기여도도 확대하고 주요 국가와 국제기구들과의 네트워크도 확대하면서 우리의 국익을 실현시켜 나가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이렇게만 하면 되는데 사실 이렇게 안 하니까 문제인 거죠. 북한 비핵화 문제가 점점 더 북한이 말을 안 들으니까 우리 정부의 아젠다에서 점점 더 사라지고 있어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내용,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은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다음에 국정과제로서 제시했던 거예요. 제가 이야기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정도만 해주면 저는 좋겠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러한 부분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북한 비핵화와 군사적 긴장 완화가 매우 중요하다. 그래야지 실질적인 평화가 한반도에 도래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저와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런 분들의 주장도 타당성은 있다고 봐요. 하지만 저는 이렇게 군사적 차원의 그 위험성을 강조하면서 우리 국민의 평화와 안정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핵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될 선결과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아무튼 지금 여러분들과 약속한 40분이 거의 다 돼서 제 강의를 우선적으로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보면은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그 과정에서 비핵화를 실현해 나가고 다른 한편으로는 주변 국가의 관계를 모두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감으로써 우리가 주변국 간의 분쟁에 휩싸이지 않게 되고 그리고 이미 세계 속의 대한민국으로서 다양한 국제적 기여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나라들에 대한 공적 원조도 해야 되는 거고 그 나라들이 기술적으로 떨어지면 기술 지원도 해주는 것이고
그렇게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우리의 의무를 다할 때 대한민국은 국제사회로부터 더 높은 평가, 더 좋은 평가를 받게 된다. 그리고 그것이 다시 나중에 우리의 투자 기반이 됨으로 해서 대한민국의 평화와 번영의 기틀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점을 마무리로 말씀드리고 남은 10분 동안은 여러분들이 제 발표에 대해서 궁금해했던 점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국제 외교 전략과 외교 정치에 대해서 신범철 센터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여러분 강의 잘 들으셨죠? 궁금한 내용들 지금 채팅창에다 글 남겨주시면 선생님이 여러분들 마이크가 없다고 얘기 들어서 직접 대신해서 이야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미리 저희가 사전 질문을 받은 게 있어요. 국제 청소년 미디어 기자단의 김하영 기자인데요. 뉴스를 보면은 우리나라는 중국과 미국, 일본 사이에서 항상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불리한 상황에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리적 위치가 매우 중요해서 그런 거라고 이제 얘기도 많이 하는데, 그렇다면 이런 지리적 위치를 이용해서 이 지금의 불리한 상황을 좀 유리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 어떤 게 있을까요? 결국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미중 사이에 우리가 위치해 있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의 압력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더 지혜롭게 외교적 행위를 잘 진행해 나간다면 양측으로부터 뭐 이렇게 도움을 달라고 요청을 받기도 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원하는 것도 추진할 수도 있고 그런 건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 대한민국은 앞으로 어떻게 한다 하는 우리의 외교 전략의 일관성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권을 중시한다 하면 인권 문제에 있어서는 누가 뭐라고 해도 양보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국이 뭐라고 해서 우리가 인권 문제에 눈을 감는다? 그럼 중국은 어떻게 하겠어요? 인권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한국을 압박하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압박을 견뎌내면서 우리 인권 문제만큼은 양보할 수 없는 대한민국의 가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콩 인권 문제 같은 것도 우리는 원칙적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일관되게 할 때 중국의 압력을 헤쳐나가고 인권을 존중하는 대한민국의 입장이 존중받는 거죠. 경제적인 문제와 관련해서도 중국 화웨이 기업에 대한 압박 문제, 우리 경제에 손실이 따르면 우리 미국이 압박을 해도 경제적으로 우리와 관련이 있는 나라에 대한 관계를 차단할 수는 없습니다. 화웨이 압력 같은 것도 만약에 전 세계가 동참한다면 우리도 참여를 하겠지만 우리가 그것을 앞장설 수는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일관성 있는 대외 정책을 전개할 때 미국과 중국도 한국을 무시하지 못하고 결국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관계로 바꿔 나갈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이 일관성을 견제하는 과정에서 중국이나 미국으로부터 압력이 제기되겠지만 그것을 버틸 수 있게 정부는 올바른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국민들은 그러한 정책을 지지하는 그런 일정한 기간이 필요하다. 강대국이 뭐라고 해서 거기에 끌려가면은 결국 대한민국은 흔들리는 나라가 되고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더 강대국의 압박은 커진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은예림 학생이 질문을 해줬는데, 그럼 중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는지 여쭤봤거든요. 예, 중국은요, 14나라인가 주변국이 그렇게 많은 나라예요. 어떻게 보면 그 중에 대한민국도 주변국으로서 관리를 하는 거죠. 그런데 한중 관계를 보면은 어느 영역에서는 경쟁이 필요한 부분도 있고 어느 영역에서는 한국이 아직은 우위에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잘 살려야 되겠죠. 중국이 뭐 사드 보복이나 과거 마늘 파동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중국산 마늘 갖다가 제재를 하니까 한국에 대한 대대적인 경제적 압박을 가해온 적도 있는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 입장을 바꿔서 중국의 뜻대로 대외 정책을 하게 되면 중국은 계속해서 한국을 압박하겠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나름의 가치를 갖다가 다시금 식별하고 그 가치를 유지해야 된다. 앞서 말씀드린 인권 문제 외에도 자유민주주의, 우리의 자유민주주의에 대해서 중국이 부당한 간섭을 하려 한다면
우리는 과감히 배척해야죠. 아유, 우리의 정치 체제라든가 자유민주주의와 관련해서 중국은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안 돼. 우리는 우리 것을 지켜나갈 거야. 우리가 어떠한 결정을 하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질서에 따라서 국익에 따라서 행동할 거야. 그런 식으로 되받아 쳐야 돼요. 한동안은 갈등이 있더라도 되받아 칠 줄 알아야 중국이 대한민국을 존중하게 됩니다. 베트남이 대표적인 사례였어요. 베트남 전쟁 할 때 중국은 베트남을 공산 베트남을 지원했겠죠. 북베트남을. 근데 전쟁이 끝난 다음에 중국은 베트남을 자기의 마음대로 조종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베트남이 거절을 했던 거죠. 그 당시에 뭐 전쟁까지도 했었는데 그게 확전은 안 되고 그 이후에도 남중국 해라든가 여러 가지 이슈에서 중국이 뭐라고 할 때 베트남은 그건 우리의 국익과 맞지 않다면서 버텼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는요. 중국이 베트남을 존중해요. 함부로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 것에서 우리가 배워야 된다고 봅니다. 네, 고우현 학생이 질문 줬어요. 우리나라에도 핵 기술이 있는지 물어봤거든요. 우리나라가 과학기술이 발달되어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핵공학 전문가들도 많죠. 원자력 에너지의 평화적 이용, 우리가 원전도 많고 하잖아요. 우리나라의 기술이 세계적인 기술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핵무기를 만들겠다고 하면요. 2년이면 만들 거라고 봐요. 언제든지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로서 합법적인 핵보유 국가는 안보리 상임이사국, 그러니까 미국, 중국, 러시아, 프랑스, 영국 이 나라들만이 합법적으로 갖게 하고 있고 파키스탄과 인도는 따로 개발했는데 제재를 하지 않고 있는 거죠. 그 지역적 특수성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동북아는 강대국이 모여있고 하니까 핵 개발을 할 경우에 제재를 받게 되는 거고 북한이 지금 못 사는 이유도 딱 하나예요. 핵을 개발했기 때문에 제재를 받아서 그래요. 우리는 잘 살고 있기 때문에 제재를 받으면 경제적으로 어려워질 것이고 그러면 북한 수준으로 경제가 갈 경우에 국민들이 너무 괴롭기 때문에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고 오히려 국제 체제를 활용해서 북한을 압박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핵무기를 개발할 능력은 있다. 다만 국제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그러한 핵 개발을 자제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 질문입니다. 양지혜 학생이 질문 줬는데요. 박사님, 외교관 직업을 가지면서 가장 어려웠던 순간이 어떤 순간이었는지 궁금하다고 얘기해 줬거든요. 예. 여러분, 외교관은요, 참 보람이 있어요.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협상을 한다. 정말로, 자기 자신의 그 자긍심? 그런 것을 다시 한번 불러일으킬 정도로요, 보람 있는 직업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국제 문제에 관심이 많으면요, 외교관이 되시고, 대학 때 공부 열심히 하셔서 국립외교원에서 1년 교육을 받으시고 외교관이 되실 수 있어요. 어려웠던 일도 많죠. 사실은 상황에 따라서는요. 상대방과 얼굴을 붉혀야 돼요. 그리고 본부 지침에 따라서 자기 뜻과 반대되는 일도 해야 돼요. 2016년이었어요. 제가 외교부 정책기획관을 하고 있는데 중국 측과 만나기로 약속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중국 측이 면담을 취소했어요. 왜? 우리가 그러니까 사드라는 것은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제인데요. 레이더가 워낙 좋다 보니까 중국도 일부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이 그걸 극구 반대하면서 한국을 압박했는데 사드 배치를 하겠다고 하니까 중국이 모든 외교 행위를 단절했죠. 그래서 제가 뭐 중국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고 또 만난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뭐 개별적으로 만났을 때는 사드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다 어쩔 수 없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게 관계가 어색해지더라도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서 그 입장을 고수해야 되는 거 이게 쉬운 것 같지만 사실은 외교적으로 이렇게 상대를 맞닿았을 때 또한 상대가요 전혀 모르는 사람이 아니고 그간 몇 년 동안 협상을 같이 해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얼굴을 붉히게 되는 게 생각보다 쉽지는 않아요. 그런 일들이 또 상대적으로 많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익을 위해서 국가의 지침을 따르는 것이 또 외교관의 업무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좀 어렵고 워낙 일이 많기 때문에 매일같이 밤 11시, 12시 야근한 것도 어려운 일인데
그래도 보람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어려움은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2명만 더 질문 주셨는데 이 2명만 질문하고 받고 우리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하영 학생 질문인데요.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가장 훌륭한 외교관 누구라고 생각하시는지 추천을 해달라고 했거든요. 예. 국립외교원에 가면은요, 동상이 하나 있어요. 그 동상이 누구냐면은 서희의 동상이에요. 여러분 역사 시간에 서희 고려시대 때 원래 뭐 직업이 외교관은 아니었지만 서희라는 분께서 거란족과 협상을 해서 강동육주를 받아낸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상대의 침략을 막아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토까지 넓힌 그러한 외교관을 한 건데, 그처럼 국제 정세, 그때 거란족은 또 중국과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한국과 전쟁을 하면 너희들도 불리하다 하는 입장을 잘 활용해서 이렇게 유리한 협상을 이끌어낸 서희를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선 가장 뛰어난 외교관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모두가 그렇게 평가했는지 국립외교원에 서희 선생님의 동상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마지막 질문 바로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순자용 학생이 질문했어요. 외교관이 되려면 어떤 과목을 중심으로 공부해야 되나요? 라고 질문했거든요. 예, 여러분들 중에 외교관이 나왔으면 참 좋겠어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고등학교 1학년이니까 고등학교 3년 잘 마치시고 대학교 4년 열심히 공부하시고 그럼 벌써 7년, 그리고 국립외교원 시험에 합격하시면 8년, 총 8년 걸리거든요. 외교관이 되려면. 그런데 그때까지는 제가 아마 현직에서 일을 할 거예요. 그러면은 저하고도 같이 일할 수도 있어요. 저도 외교부 자문을 많이 하니까 꼭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어떤 공부를 해야 되냐? 결국 국립외교원에 가는 시험 공부를 하셔야죠. 그러니까 공부 열심히 하셔서 대학을 이왕이면 정치외교학과를 가시고 거기에서 주로 공부하실 게 외교학과 언어예요. 언어도 영어와 제2외국어까지 해야 돼요. 결국 외교관은 언어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영어 시험과 제2외국어 시험을 잘 보시는 분들이 유리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왕이면 고등학교 때부터 영어 공부 열심히 하고 제2외국어는 대학 가서 또 열심히 하셔서 그거 한 다음에 외교학 시험 공부 조금 하시고 또 국사 공부도 시험 과목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언어가 제일 중요하다, 그 말씀 드릴게요. 네,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우리 학생들이 제게 몇몇 그 메시지를 보내줬어요. 직접 신범철 박사님 뵙고 싶다고 한국국가전략연구원에 한번 참여하고 싶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언제 좋은 날 맞춰주시면은 저희가 함께 견학 가고 싶은데 어떻게 괜찮을까요? 영광이죠. 와주시면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단체 견학이 가능할지는 모르겠고, 제가 우리 기자님께 이메일을 드릴 테니까 혹시라도 개별적으로라도 서울에 오게 되면 이메일로 연락을 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연구실에서 여러분을 만나드리고 상담해 드릴게요. 나중에 대학생이 돼서라도 연락하셔도 좋고요. 네, 지금까지 신범철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외교안보 센터장님이셨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박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